잠 못 이룬 그대에게 6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저에게 피드백을 보내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보내주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사이에 잠깐 몇 개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팟캐스트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저의 지인일 확률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외계인 123 누구일까요? 너무 궁금한데 평소 불면증은 아니지만 매일 낮잠을 20분 정도 자는데 그때 듣고 있어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스르륵 잠들어요. 목소리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정말 제가 이 방송을 만든 이유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스르륵 잠들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팟빵에도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댓글에 선정 도서가 모두 제 취향을 저격하네요 라고 미스김 HJ님 누구실까요?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일까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책 선정에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저의 이런 소심한 도전에 이런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팟빵은 지금 구독자가 49분이세요. 50명이 되면 뭔가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49명에서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듣고 계시는 49분 외에도 구독은 안 하지만 듣고 계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쯤에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5번째 또 여러분들을 재우기 위해서 제가 고른 책은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메르소라는 청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음날 여자친구랑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하고 해변에서 마주치게 돼요. 그 사람을 권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가게 되고요. 감옥에 가서도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반명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햇빛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너무 간단했나요? 줄거리가?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요. 그 앞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하고 임팩트가 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부분 여러분들이 잠드는 그 시간까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열린 책들에서 나온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을까?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 예정, 삼가 애도함. 이걸로는 알 수 없다. 아마 어제였겠지. 양로원은 알제에서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마랑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 안에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밤샘을 하고 다음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면 된다. 사장에게 이틀간 휴가를 달라고 했다. 이런 종류의 사유를 두고 안 된다 할 순 없었겠지만 사장은 그리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제 탓은 아닙니다. 라는 말까지 했다.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괜히 그 말을 했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내가 사과를 할 필요는 없는 일이었다.
오히려 사장이 내게 조의를 표했어야 옳다. 하긴 모레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 그도 그렇게 하겠지. 지금으로선 어느 정도는 엄마가 죽지 않은 것과 같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나면 그땐 반대로 일은 다 처리된 셈이 될 테고 그러면 모든 게 보다 공식적인 면모를 띨 것이다.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이 무척 더웠다. 점심은 평소처럼 셀레스트네 식당에서 먹었다. 다들 내일을 놓고 매우 애석해했다. 셀레스트는 내게 어머니는 딱 하나뿐인데 말이야 라는 말을 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모두들 나를 문 앞까지 따라왔다. 엠마니엘에게 들러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리기도 해야 했는데 정신이 약간 멍해 깜빡할 뻔했다. 엠마누엘은 넉 달 전에 삼촌을 여의었다. 버스 출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뛰어야 했다. 급히 서둘렀기 때문에, 막 뛰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그 모든 것에 버스의 덜컹거림, 휘발유 냄새, 도로와 하늘의 반사광까지 겹쳐진 탓인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나는 버스가 달리는 내내 잤다. 눈을 뜨고 보니 옆자리 군인에게 몸을 기댄 채였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멀리까지 가느냐고 물었다. 나는 더 길게 말하지 않기 위해 그냥 예라고만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거기까지 걸어서 갔다. 곧바로 엄마를 보고 싶었지만 수위 말로는 우선 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원장이 다른 일을 하는 중이라 나는 약간 기다렸다. 그 사이 수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윽고 원장을 만날 차례가 되었다. 그는 원장실에서 나를 맞았다. 레지용 돈회로 훈장을 단 키 작은 노인이 맑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가 내 손을 퍽 오랫동안 쥐고 있는 바람에 나는 손을 빼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원장은 엄마의 기록부를 검토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은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오셨군요. 그리고 메르소 씨는 그분의 유일한 부양인이었고요. 나는 그가 내게 무언가를 탓한다는 생각이 들어 설명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원장은 내 말을 끊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님의 기록을 읽어보니 메르소 씨는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분에겐 간병인이 필요했는데 그러기엔 아드님의 수입이 넉넉지 않군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것을 모두 감안했을 때 어머님에겐 여기 계신 편이 더 좋았을 겁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원장님 이라고 대답했다. 원장이 덧붙였다. 어머님에겐 또래의 친구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분들과 예시절의 관심사도 함께 나누실 수 있었죠. 메르소 씨는 젊으니 아드님과 단둘이서만 살았다면 어머님이 좀 적적하셨을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었다. 엄마와 나와 한 집에 살던 때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눈으로 내 일거수일투족을 뒤쫓는 걸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후 양로원에 도착했을 때 처음 며칠간 엄마는 종종 울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난 후 만약 누군가 엄마를 양로원에서 퇴원시켰다고 한다면 그땐 데리고 갔다 해서 울었으리라. 역시 습관 때문에. 내가 마지막 해에 양로원에 거의 들르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렇게 양로원에 가다 보면 내 일요일이 전부 그 일에 소요되고 만다는 것도 있었다. 버스를 타기 위해 표를 사고 이후 2시간을 찻길에서 보내는 수고는 셈에 넣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원장이 또다시 무슨 말인가를 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에 거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말이 들려온 건 잠시 후였다. 어머니를 뵙고 싶겠죠.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장이 앞장서서 문을 향했다. 층계참에서 그가 설명을 덧붙였다. 어머님을 따로 작은 빈소에 모셔놓았습니다. 다른 노인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조처지요. 재원자 중 누군가가 죽을 때마다 다른 노인들이 2, 3일가량은 신경이 예민해지는데 그러면 원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뒷뜰을 가로질렀다. 뜰에는 많은 수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들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나타나자 그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우리가 노인들을 지나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대화는 다시 시작되었다. 마치 귀가 떠나갈 듯 제잘되는 앵무새들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작은 건물의 입구에 이르자 원장은 나를 혼자 남겨두고 가며 말했다.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죠.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제 방에 들르세요. 매장은 원칙적으로 아침 10시에 치러집니다. 그래야 오늘 저녁 메르소 씨가 고인을 위해 밤샘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어머님께서는 자주 친구들에게 장례를 종교의식으로 치르고 싶다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내가 직접 맡아서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 두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실을 알려는 주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원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엄마는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생전에 종교에 대해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빈소로 들어섰다. 벽에 하얗게 석회를 바르고 대형 유리창을 설치한 아주 밝은 방이었다. 몇 개의 의자들과 X자 모양의 받침대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관은 뚜껑이 덮인 채 중앙에 놓인 2개의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다. 박담한 듯한 못들이 호두기름을 바른 널반 위에서 반짝거리는 것만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관 가까이에 흰색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 강렬한 색깔의 스카프를 두른 아랍인 간호사 한 명이 있었다. 그때 등 뒤로 수위가 들어섰다. 빈소까지 뛰어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가 약간 더듬거리며 말을 걸었다. 관뚜껑을 벌써 덮긴 했지만 못을 다시 빼드릴게요. 그래야 어머니 얼굴을 뵐 테니까요. 그가 관에 다가서려 할 때 나는 그를 말렸다. 그가 물었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가 하려던 동작을 멈추자 나는 약간 거북해졌다.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는 잠깐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어째서요? 라고 물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그저 물어보려는 것뿐이라는 듯 비난의 기색은 담겨있지 않았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자신의 흰 콧수염을 꼬며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그는 밝은 푸른빛의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고 안색은 약간 붉었다. 그는 내게 의자 하나를 권한 후 자신도 나보다 약간 뒤쪽에 자리 잡고 앉았다. 간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수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 여자가 종양이 있어서 저래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아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그제야 그녀가 눈 밑에서부터 머리 전체를 빙 둘러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평평하게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녀 얼굴 온통 하얀 붕대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가 나가자 수희가 이렇게 말했다.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 말에 내가 무슨 몸짓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수희는 자리에서 일어선 채 여전히 내 뒤에 남아 있었다. 그가 내 등 뒤에 있다는 사실이 거북했다. 실내는 오후가 끝날 무렵에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했다. 유리창가에서 두 마리의 말벌이 붕붕거렸다. 서서히 졸음이 밀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수희에게 물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되었어요? 그가 제깍 대답했다. 5년 됐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그 질문을 하기만을 기다려온 사람 같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잔뜩 수다를 늘어놓았다. 이런 말한고의 양로원 수위로 인생을 끝마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나이 64세 원래 파리가 고향인데 그때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아, 그럼 여기가 고향이 아니셨군요. 그런 후에야 비로소 나는 그가 나를 원장실로 안내하기 앞서 엄마에 관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장례를 서둘러야 한다고. 왜냐면 이 나라에서 들판이란 특히나 덥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끝에 자신이 예전에 파리에 살았으며 그 시절을 잊기 힘들다고 했다. 파리에선 때론 망인을 사나흘씩 곁에 둬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선 그럴 시간이 없지. 미처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장의차 뒤를 쫓아 뛰어가고 있어야 하는 판국이니.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지. 미안해요. 그게 지금 이 양반한테 할 말이람. 그러자 노인은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들어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하고 거들었다. 맞는 말씀이고 또 흥미로운 얘기라 생각됩니다. 그 작은 빈소에서 나는 그가 원래 극빈자의 신분으로 이 양로원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은 성한 몸이니 수의를 하겠다 자청했다고. 나는 그에게 어쨌든 그가 재원자 중 하나인 건 맞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이미 그가 양로원의 재원자들을 두고 그 사람들이나 딴 사람들, 또 보다 드물게는 노인들이라고 말하는데 놀란 바 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하긴 그들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이 당연하긴 하다. 그는 수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가 재원자들에 대해 그럴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때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다. 날이 급작스럽게 저물었다. 유리창 너머로 어둠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짙어졌다. 수희가 전등 스위치를 돌렸다. 갑작스레 퍼지는 빛 때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눈이 먼 듯한 느낌이었다. 수희가 저녁 먹으러 식당으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배고프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밀크커피를 한 잔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나는 밀크커피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잠시 후 수희가 쟁반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시고 나니 담배 생각이 났지만 엄마 앞에서 그래도 되는지 알 수 없어 망설여졌다. 잠시 생각해 보았다. 결국 그게 뭐가 중요하랴 싶었다. 나는 수희에게 담배 한 대를 건넸다. 우리는 함께 담배를 피웠다. 잠시 후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곧 어머님 친구분들도 같이 밤샘하러 올 겁니다. 늘 그렇게들 하죠. 그러려면 난 이만 나가서 의자와 블랙커피를 가져와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램프들 중 하나를 꺼도 되느냐고 물었다. 흰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줄곧 피곤했다. 수희는 그럴 순 없다고 대답했다. 조명이 애초부터 한꺼번에 켜지거나 꺼지도록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난 후엔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수희는 나갔다 되돌아와서
의자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의자들 중 하나에 커피 주전자를 올리고 그 둘레에 커피 잔을 쌓아놓은 후 엄마 건너편으로 가서 나를 마주보고 앉았다. 간호사도 등을 돌린 채 여전히 방 한 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팔을 움직이는 모양새로 보아 뜨개질을 하는 것 같았다. 방 안은 포근했고 커피는 내 몸을 덮여주었다. 그리고 열린 문 새로 밤의 내음과 꽃향기가 스며들어왔다. 나는 약간 졸았던 듯하다.